자, hello everyone. How's it going? Are you all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I wish you to be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Today is 2024 December 30th Monday. 자,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경제에 관한 걸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9년 1929년 10월 24일 날 사실 미국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뭐 경제 위기하면 economic crisis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국 대공황, Great Depression, 즉 미국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약 한 10년 동안 시작하게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주식 가격이 아주 대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막 팔아제끼면서 주식이 완전히 그냥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 들어가 가지고 또 자기가 돈을 찾기 위해서 막 은행에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공황이 미국같이 그렇게 정말 땅덩어리가 크고 그런 나라에서 왜 Great Depression, 즉 대공황이 닥쳤냐? 이 대자는 큰 대자에다 두려울 공자에다 이게 어리둥절한 황자입니다. 그래서 공황, 대공황이라고 그러죠. 그걸 대공황. 영어는 이제 Great Depression. 불경기가 계속 아주 큰, 불경기도 그냥 디프레션이 아니고 아주 great, 큰 불경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근데 미국같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대공황이 닥칠 수 있냐면요, 1914년서부터 1919년까지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도 연합국으로 참전을 했죠. 이때 미국이 굉장히 많은 군수물자, 즉 전쟁 물자를 유럽에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많이 생산해냈고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 때 전쟁 특수, 즉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걸 수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팔 필요가 없죠. 또 무기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전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꼭 무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그런 걸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죠. 근데 이 자본주의 특징, 그 당시 미국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예. 그냥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예,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유방임주의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그 당시 이제 뭐 정유 회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해서 록펠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많은 정유 회사를 다 독과점했습니다. 즉 다 그냥 합병을 해버렸어요. 합병. 왜? 그래도
정부에서 그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개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즉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해가지고 다른 그 정유회사들을 다 합병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기업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대기업 약 한 200여 개가 있었는데 200여 개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합병을 해요. 작은 기업들을.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걸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방임주의였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는 영어로 이제 non-interference라고 해가지고, interference라고 하면 이 간섭하는 걸 interference인데 non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그 당시 미국의 그 드넓은 나라에 약 한 30만 개, 약 30만 개의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30만 개의 기업보다 더 총 자산 규모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독과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큰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1929년까지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예, 주식 가격이 폭등한 상태였는데 주식 가격 사람들은요 그 금리가 낮으면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냐면 그냥 여유 자금을 왜 증권을 사면 주식을 사면 이게 점점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그 자산을 불릴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거품 현상이 과열 거품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점점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경기가 된 겁니다. 소비 감소가 되니까 불경기가 되고 불경기가 되니까 각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투자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다 보니까 실업이 증가되게 되고 자 그래가지고 1929년 10월 24일 날 그냥 과열된 거품이 그냥 폭삭했던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은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은 많은 그 은행 예금자들이 그 돈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은 그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막 여기저기서 은행이 파산됐고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건 정부에서 간섭을 해야 되고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193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허버트 후보하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둘이 나왔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R이라고 해서요. 3R은 뭐냐면 이 R이라는 것은 릴리프,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뭘 구조를 해야 되냐면 일단 빈민,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 이건 영어로 이제 distress relief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일자리, 즉 워크 릴리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빚, 즉 빚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빈민 구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미국에서 굶주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했고, 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즉 그 뉴딜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뉴딜.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런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해결책을 뉴딜 정책이라는데,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난 미국 전역에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보면요, 그 지방 도로를 1만 킬로미터의 지방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 5,800개를 또 세우기 시작했고, 또 댐 있죠? 댐을 약 3,300개의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의료시설을 1,600개, 학교 건물 1,600개, 뭐 비행장 105개의 비행장 건설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도 개발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주 싸게 돈을 빌려줘서 은행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3R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그냥 자유방임주의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바로 수정자본주의로, 뭔가 이건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은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수정자본주의로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즉 혼합경제죠. 즉 사회주의 플러스 자본주의를 혼합한 그런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뉴딜 정책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 킬로의 지방도로, 5,800개의 그런 간이도서관, 3,300개의 그런 댐을 건설하고, 1,600개의 의료시설, 1,600개의 학교 건물, 뭐 105개의 비행장 건설, 그렇게 수많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농산물 같은 것도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이 생산되면 어때요? 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것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기업에서 어떤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것도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가가 너무 내리게 되면 어때요? 또 힘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또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그 물가를 내리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그레이트 디프레션, 즉 대공황은 결국은 이 자본주의, 즉 자유방임주의가 나온 그런 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의 한마디로 끝판왕이었죠.
그런 자본주의가 수종 자본주의, 즉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수종 자본주의로 변화된 게 바로 미국의 Great Depression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좀 성공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어때요? 그냥 국가에서는 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인상되고 또 가격도 너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일정 가격을 유지하게 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농사를 질래도 농민들이 더 이상은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된다며 그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해주면 너무 또 많은 것들이 생산되면 어때요? 물가가 또 너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더 이상은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면화나 또는 어떤 밀을 생산해내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소 농민들이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대공황 이후로는요 그 노사 갈등도 되게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 대공황을 통해서 미국은요 한마디로 그 독점 자본주의를 국가에서 아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점 자본주의, 독점 모노폴이라 그러거든요. 독과점을 못하도록 국가에서 어느 힘센 대기업이 그냥 그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독과점을 그러니까 그걸 독과점이랍니다. 독과점 한자로는 홀로 독자에다 혼자 다 모든 걸 차지하는 걸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독과점. 네. 독과점 영어로 이제 모노폴이라고 합니다. 모노폴이. 독과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독과점을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예. 전에는 힘센 그런 사용자들, 즉,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했는데 그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결코 굶어 죽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보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미국의 대공황은 결국은 수종 자본주의로, 즉 그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수종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독과점을 못하게 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절대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그래서 1929년 10월 24일 날서부터 시작된 약 10년 동안의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결국은 그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요, 결국 1939년서부터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뭐가 일어났죠? 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 미국이 또 1940년 41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주만 습격을 받은 이후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없었으면 미국의 경제는 뉴딜 정책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세금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1939년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군수물자가 또 전 세계로 전쟁에 다 수출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는요, 사실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도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있죠.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다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모든 것을 사실 많은 것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죠.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유럽이나 또 캐나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국가에서 많은 것을 통제하고 또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즉 먹을 거, 그다음에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병이 났을 때 무료로 치료해 주고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선진국들, 즉 유럽의 많은 북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 뭐 네덜란드니 그다음에 덴마크니 그런 나라들 보면요,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는요, 사실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그런 사회주의가 서로 혼합된 그런 수정자본주의, 혼합된 그런 체계를 지금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929년 10월 24일 날 그레이트 디프레션, 즉 대공황이 다시 경험하고 나서 미국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구나. 자유방임주의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미국 경제를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수정자본주의로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